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 기반 조성 사업 가운데 유턴 기업에 대해 200억 원을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을 30억 원 증액하는 것도 과도합니다. 3차 추경은 어디까지나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이나 고용위기와 실업의 문제에 직면한 노동자,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등을 위한 예산에 집중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장관님께 4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반회계 사업비의 무려 54%를 차지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은 한국판 뉴딜이라는 정부 방침에 맞추기 위해 다른 예산을 희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중년, 중년, 지역 맞춤형 일자리 등 정부의 다른 고용장려금 사업들은 대부분 간획되었습니다. 청년층과 IT 산업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디지털 뉴딜을 위한 일자리 고려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가 지원하고자 하는 IT 일자리가 과연 업황 개선과 발전 가능성이 뚜렷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칫 IT 기업들에게 인건비만 지원해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아닐까 우려되며 이에 대해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둘째, 산업안전망 예산의 빈 구멍이 큰 상황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대책은 사실 없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또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항공업, 관광, 숙박업 등은 특별 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되면 10분의 9를 받을 수 있지만 이와 관련된 핵심 연관 사업은 정작 특별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령 외국인이 이용하는 면세점은 10분의 9가 지원되지만 그 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일반 도소매업이라는 이유로 4분의 3만 지원되는 시기입니다. 종사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몇 개월째 피가 마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지원마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대책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정말 심각한데요.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다수가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 세터민 등 우리 사회 약자들이 다수 채용되어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 60억 삭감, 출산 육아기 여성 노동자 지원 위한 고용안전장려금 115억 삭감,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 위한 공공직장 어린이집 예산 105억 원 삭감, 아빠 출산 휴가 예산 삭감,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10억,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도 15억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정부는 아빠 출산 휴가 제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불용 가능성이 높아서 삭감한다는데 사실 홍보를 더 해서 사용률을 높이는 것이 고용노동부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를 그 누구보다 심각하게 겪고 있는 장애인, 여성 관련 예산을 삭감한 이유 역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하고요. 넷째, 산업재해 관련 예산 삭감도 큰 문제입니다. 산재 근로자 생활안전자금 융자 예산 138억 원, 각 기업이 산재 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도 200억 원을 삭감합니다. 이천 화재 사고 재발 막기 위해 산재 빅데이터 구축하고 순찰 강화한다면서 산재 피해자 지원 예산 줄이고 산재 예방 시설 예산 줄이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습니다. 장관님께서는 4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예산 감액한 거가 말씀하신 3가지 사항에 관련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번 3차 추경안을 마련을 할 때 정부 전체로 한다면은 소요 재원의 약 30%를 기존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달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구조조정이 대상이 됐던 사업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상적인 집행이 어려워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해서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예산들을 많이 삭감하고 청년 쪽으로 예산을 늘린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디지털 뉴딜을 위해서 청년 사업을 늘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번에 삭감이 됐던 일자리 사업이 예산의 경우에는 사람을 채용을 하면 채용을 전제로 해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인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 불황이 겹치다 보니까 채용이 줄어서 이 채용 장려금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금년에 일정 부분씩 불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은 고용 유지, 그 다음에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에다가 예산을 그쪽으로 옮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채용을 전제로 하는 장려금을 줄여서 청년의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는 쪽에 예산이 이렇게 좀 변경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산업재해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의 경우에도 지금 감액이 된 사업은 산재 예방시설이 융자 사업입니다. 근데 산재 예방시설이 융자 사업의 경우에 금년도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 융자를 받아가지고 산재 예방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산재 예방시설, 이 사업도 불용이 좀 남은 뿐 아니라 산재 예방시설이 사업장에 장착되는 것도 줄게 됩니다. 그래서 융자 사업을 줄여서 화재 폭발을 예방할 수 있는 그 산재 예방시설을 직접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재 예방시설 예산을 삭감을 하고 다른 것을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광업과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관련해서 이제 특별고용 지원 업종의 경우에는 뭐 90%를 받는데 다른 업체들은 이제 4분의 3만 받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 이런 현상이 저희도 발생을 한 것으로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업종도 90% 지원을 받습니다만 일반 그런 업종이 아닌 일반 사업장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90%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에 입점해 있는 도소매 업체들의 경우에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들이 거기에 입점하는 경우에 이제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검토도 했습니다만 현행 법제로서는 어떻게 이걸 접근할 방법이 대른 해결 방안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 업체들이 이제 대기업에 속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그 정도의 고용 유지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문제도 저희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행 법제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여정 이 정도 선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말씀드리면 국회법에는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원칙적으로 일괄질의 일괄 답변은 허용하지 않는 게 국회 관행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는 인천 동구미추홀구 갑 출신의 존경한 허종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인천 동구미추홀구 갑 허종식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백신을 개발 중인 민간기업 CEO를 만나서 마음이 무거워서 우리 복지부 차관님 몇 가지 확인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구 때보다 지금이 전파력이 50배 이상 세졌습니까? 그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그 특성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그렇게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추가적인 그 분석이 필요합니다. 민간기업에서는 50배 이상 세졌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예,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세 개의 지역에 따라서 유전체 타입이 좀 달리 나오고 있고요. 전파력이 좀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는 분석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백신은 6개월 정도 넣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치료제는 올 연말이면 다른 나라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소수에게만 쓸 수 있는 혈장 치료제를 제한 나머지는 역시 6개월 이상 또 늦어지는 거죠. 치료제도.
그 혈장 치료제는 뭐 아마 혈액 이미 완치된 분들의 혈액에서부터 채취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 나올 전망이 아주 높고요. 예.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외국에서도 딱히 이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아마 의원님께서 아마 항체 치료제를 네. 기업일 거로 제가 추정이 되는데 다소는 조금 늦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늦어지는 것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임상 시험을 해볼 수 있는 환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환자의 숫자가 지금 오늘 현재 1000명 이하로 떨어져서 그 부분에 있어서 속도를 내기에 좀 어려운 그런 장애 요인들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연구비도 지원하고 백신 선매입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왜 제가 이걸 냅두냐 그러면 이런 형태로 가다 보면 우리 국민들은 다른 나라 국민들은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또 백신을 선매입하거나 개발하거나 이것 때문에 이미 치료를 받거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칫하면 6개월 동안 하늘 쳐다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 점이 가장 좀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K방역으로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데 우리 국민들은 치료도 못 받고 백신도 맞지 않고 다른 나라 치료하고 백신 만든 거를 6개월 이상 쳐다보고 있으면 그 심정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저희가 국내에서의 개발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도 범정부 지원단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외국의 개발 동향에 대해서도 지금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관련 부처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개발이 외국에서 먼저 됐을 경우에도 저희가 같이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2가지 트랙으로 같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치료제가 개발되면 치료제가 굉장히 비쌀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예, 오늘 보도 보셨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미 염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 총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6개월 동안 하늘 쳐다보고 있지 않으려면 예산이나 인력을 좀 더 투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추경에 보니까 치료제 개발에 450억, 백신 개발에 490억 정도 있습니다. 인프라라든가 임상시험 이런 데는 거의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국민들이 만약에 그럴 일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지만 치료나 백신을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백신 맞고 치료한 것을 6개월, 1년 동안 쳐다보고 있다면 총님 생각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예, 저는 그런 경우를 상정하고 싶지 않고요.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산의 문제라면 예를 들어서 백신에다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 백신이 나온다. 그러면 얼마든지 더 지원할 수 있죠. 그러나 치료제든 백신이든 그 재정 투입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우리 실력이나 또 우리 인프라 이런 거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치료제와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하면서 동시에 이제 세계가 함께 개발하고 있는 백신 프로그램 이런 데 우리도 동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국제 백신 프로그램에 우리도 5천만 불을 내기로 이미 약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이제 만약에 외국에서 영국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백신이 개발됐을 때 우리가 그걸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나 낙오될지 모른다고 하는 우려, 걱정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최선을 좀 다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혹시 계시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역의 모든 축제가 다 취소됐잖아요. 그렇죠? 네, 행사 됐습니다. 작년에는 듣지도 잘 못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다 취소가 됐었고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그 공연 축제가 전국에 올해 인제 빙어 축제 달랑 하나 모두가 취소됐다고 합니다. 네, 7월 말까지 이 공연 중대본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문화예술인 이쪽 이 분야에 전국적으로 6만여 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번 추경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잘못 본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못 가고 가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축제는 전국에 한 968개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지정하는 35개,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 지원 대책은 이미 이제 했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 쪽은 조금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이 낙찰을 받았는데 네. 국가 재난임으로 취소한다 이렇게 통보를 하거든요. 그 낙찰을 받으면 공연이나 그 축제를 다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투자가 되는데 국가 재난임으로 전혀 지원할 수 없음,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지금 지자체의 계약 예규에 따라서 시행사, 용역업체 등은 보상을 받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 차라리 이제 그거라도 받았으면 모르는데 못한 경우가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 대책들을 또 지자체 또 행안부 함께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좀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허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중구 출신의 존경하는 황운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대전 중구 출신의 황운하입니다. 제1야당이 부창한 가운데 진행되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좀 꼼꼼히 따져보자는 의미에서 몇 가지 좀 세부적인 내용 질의해보겠습니다. 부총리님, 네. 보건복지부 추경안에 치료제 백신 생산장비 구축 지원 사업 100억 원 중에 백신 생산장비 구축에 45억, 치료제 생산장비 구축에 55억이 있습니다. 또 공공백신 개발 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사업 여기에 43억 8천만 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자부 추경안에도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으로 백신 임상 치료 제조가 가능한 시설 및 장비 조기 구축을 위해서 48억 7,2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코로나 등 백신 개발을 위한 생산 장비 구축 또는 장비 구비라는 같은 명목으로 중복적으로 편성한 건 아닌지, 이렇게 중복적으로 투자 지원하는 것은 조정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름이 백신과 관련되다 보니까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사업 주체라든가 지원 단계 사업 내용이 사실은 확연히 다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복지부의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의 43억은 사업 주체가 국가이고 임상 전 단계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또 복지부의 치료제 산업부의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은 사업 주체가 비영리법인이고 임상 단계에 지원한 것이고, 복지부의 치료제 백신 생산 장비 구축은 민간이 사업 주체이면서 이거는 이 임상이 다 끝난 다음에 생산 단계이기 때문에 같은 백신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업 내용과 주체가 틀려서 저희들로 볼 때는 중첩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중복 투자가 발생하지 않거나 예. 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예산 사용하더라도 효율성 부분을 좀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예, 차관 나와 있습니다. 네. 수소에너지의 안전 기반 구축 또 안전 관리 강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하고 수소경제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수소가 대체 에너지로서의 중요성이 있는 만큼 수소에너지의 사용에 따른 안전 부분도 철저히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재작년 2019년 5월 강릉의 수소 폭발 사건으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건물이 무너진 곳 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소에너지는 안전하다는 잘못된 믿음이 만들어낸 인재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수소가 신에너지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 유지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이 본 예산에 없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수소 안전 관리 부분에 대한 본 예산이 없고 이번 추경 예산에 28억 6천만 원을 편성한 것은 안전에 대한 수소 에너지 안전에 대해서 다소 경시하는 시각이 아닌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부분이만큼 내년에는 본 예산 편성을 통해서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예산상 준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적 보완이 요구된다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답변은 의원실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용노동부 장관님. 예. 네. 장애인 노동 또 노인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발병 사례가 많이 발생했고 또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되어서 많은 장애인들이 집에서만 머무르면서 일명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안에서 장애인 지원 사업 30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15억이 감액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사업은 장애인들의 직업 생활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명분으로 직업 재활 사업을 중단한 것인데 감액이 이건 능사가 아닌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원격 교육으로 6일 넘어가듯이 장애인의 직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 장애인들의 경우에도 이런 경제 활동이 많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같은 경우에는 참여 인원이 확보가 되어야지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업이 참여 인원이 줄은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네. 행안부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안부 추경안에 따르면 지역사랑 상품권을 3조 원 규모로 이렇게 추가 발행하도록 했습니다. 서민경제와 지역경제가 어려운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면 매우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지역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의 편차가 매우 크고 또 모든 상점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행안부에서는 가맹점 현황 파악 자료가 현재 아직 파악된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러한 지역사랑 상품권, 이 지역사랑 상품권이 경제 효과, 지역 경제 지표 변화, 파급 효과 등 경제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지역사랑 상품권이 소비 진작이나 가맹점 매출 증대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3조 또 추가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확한 그 효과를 알기 위해서 이번 주에 저희가 연구 영역을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의 어떤 경제적 효과, 제도가 더욱더 지속되고 발전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황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 안성 출신의 존경한 이기면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세균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정문 의원님께서 좀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 재난지원금 정책 관련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진짜 비가 오듯이 골고루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실제로 경제 효과가 있었다는 것도 지금 입증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 이제 예산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추경 예산도 35조 원이면 저희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저희 정부가 투입한 예산이 지금 67조 원인데 우리나라 GDP 대비하면 3.5% 수준이고요. 근데 미국의 경우는 12.3%, 일본은 11%, 영국은 6.2% 정도 좀 과감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아까 총리님 한 분이 미중의 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 여력이 있으면 1차 재난지원금이 효과도 있었고 하니까 추가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번 이 3차 추경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큰 규모의 이 국채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100조 가까운 국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마 조금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목이 재난지원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얘기는 코로나19 때문에 매우 어려워진 재난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꼭 필요하다면 재난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우선적으로 돌보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 재난 수준의 어려움에 우리가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말씀하셨던 어려움의 편차가 있는데 그 모든 거 가장 기본적으로 좀 해결해주는 정책이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일반 국민들한테만 이득이 된 게 아니고 경제 정책으로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꼭 추진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제 좀 돕는 일, 그것과 경제나 소비를 진작시켜서 그야말로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소상공인들이 활로를 찾는 것, 저는 이 후자가 훨씬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역이 경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만약에 지금은 이제 이 지역 전파가 한 20-30명 수준 일어나고 있거든요. 해외 유입이 또 뭐 비슷한 수준이고, 그래서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4월달 같으면 한 자릿수의 확진자가 나왔었습니다. 4월달 수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소비를 진작하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이 방역을 열심히 하면서 그나마 경제 활로를 찾는 정도의 이런 노력을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방역을 더 성공적으로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길, 그렇다고 그러면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일어나고 이 활력을 찾으면 사실은 그것은 재난지원금, 소액의 재난지원금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로서는 방역이 경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방역에 집중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또 하나 투님한테 묻겠습니다. 그 그린 리데일 사업을 계속 우리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철도가 오래된 교통수단이지만 사실상 그린 리데일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년에 100만 명이 50km를 자가용이나 버스가 아닌 철도를 이용했을 때는 여의도 면적 90만 평에 해당하는 30년생 소나무 숲을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탄, 안성, 진천, 천정호항 철도를 4차 산업에 반영해달라고 안성, 진천, 청주에서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만약에 실행이 되면 2조 5천억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실제로 지역경제에는 5조 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고 2만 2천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확증된, 검증된 철도 산업이 우리가 그린 리딜 사업으로 좀 책정돼야 되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개별 사업에 대해서 그 찬반을 말씀하기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철도라고 하는 교통수단을 확충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다른 교통, 도로교통이나 다른 부분에 비해서
자전거나 뭐 자전거가 교통수단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철도를 좀 잘 확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뭐 지금 금년 이번 3차 추경에 반영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저는 정부에서 그 내년 본 예산부터 시작해서라도 철도 쪽에 좀 더 강화된 예산 투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자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예산이 3천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번 추경 목적에 전혀 맞지 않고 더군다나 이제 이게 대기업들 지원해주는 좀 어떻게 되면 끼어들어와 있는 예산으로 보이는데요. 이 예산을 삭감할 생각이 없으신지 삭감할 생각이 예, 의원님 저 산업차관입니다. 그 상임위에서도 여러 의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고효율 가전에 대한 그 환급 사업은 사실은 내수 진작을 위한 사업입니다. 아까 총님께서 답변하셨던 대로 경제가 잘 돌고 어느 정도 내수가 회복이 돼야만 기업이 살고 또 기업의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살 수가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요. 말씀 주셨던 대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대기업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저희가 지원한 11개 가전제품 중에 5개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품목도 대기업이 주로 생산하긴 하지만 그 생산하는 품목에 들어가는 부품의 60% 이상을 중소 중견기업들이 생산합니다. 그래서 전체 가전 환급 사업의 거의 한 3분의 2 가량이 중소 중견기업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반드시 저희는 그 내수 진작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울 영등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민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영등포 우리 김민석입니다. 정세균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추경이라는 이런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만으로 최고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대처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고 또 이게 계속 빈발하고 있고 또 그렇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재난 대처를 당해연도 예산으로 못하는 것은 뭐 정해져 있는 거죠. 지금 일반 회계 예산의 100분의 1 이내에 예비비로 하던 것을 지금 뭐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는 도저히 대처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주목할 것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대응이 이번 과정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효율적이 아니었는가 그 점을 우리가 많이 평가하고 있는데 그것의 시스템적인 제도적인 원인 하나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자체에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신속하게 사용한 거죠. 지자체가 3조 8천억 원 정도의 재난기금, 1조 3천억 원 정도의 재해기금을 적립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등등이 상당히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보호기금을 긴급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사용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만약에 국가 차원에서 이런 상황에서 재난관리기금이 적립되어 있었다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재정건전성, 이 추경 때마다 제기되는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낮출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재난관리기금 문제를 총선 기간에 저희가 이 지원금 문제를 후보로서 제기해서 상당히 이제 진척을 보기도 했었는데, 이 재난관리기금을 국가 차원에서 설치하는 문제를 원칙적으로 상당히 검토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후에 이런 상황에 그 반복성을 예상할 때 총리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앙정부는 그 목적 예비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자연재해를 주로 상정하는 것입니다만 하여튼 재해에 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추경을 통해서 신속하게 재난에 대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재해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와 정부가 협치를 통해서 잘 대응해 왔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홍남기 부총리님. 네. 의원님, 이제까지 자연재해든 사회재난이든 일어났을 때 정말 2003년도에 저희가 태풍 누사가 없을 때 아주 극단적인 재난을 제외하고는 대개 목적 예비비와 일반 예비비로 재난 충당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좀 기금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제가 보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2003년에 태풍 누사하고 이번에 코로나 위기 정도의 위기가 아마 목적 예비비 전체로도 충당 안 되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재원을 또 기금으로 적립해 놓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제가 한번 짚어는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목적 예비비로 충분히 커버를 해왔다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신중하게 답변하실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기금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접근한다면 그것이 문제였을 것이고 또 문제였을 텐데, 지금과 같은 상황, 또 앞으로 이렇게 재난이 계속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재난관리 기금이 이렇게 축적돼서 상당히 효과성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은 저는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기금 문제를 원칙적으로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일단 원칙적인 문제 제기를 드리고요. 이후에 계속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총리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등록금 반환하는 문제에 대한 간접 지원에 대한 증액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요구하고 국민적인 여론은 아직 수용은 아니고, 또 정부의 입장은 등록금에 대한 현금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등록금 문제가 학생들의 개인적인 문제만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고, 또 이게 2학기에도 또 이게 반복되는 사태가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두 가지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고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보충성의 문제 원칙으로 이걸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째는 대학들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겠죠. 우선 이번 학기에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수업 때문에 대학에서는 지출 감축 요인이 발생했을 텐데, 여전히 이 학기에도 불확실한 상황이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이 아닌 경비를 과감히 감축해야 한다. 대학이 첫째. 두 번째로는 사립대학이 일정 금액 이상의 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는 적립금의 일부를 대책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문제는 조금 다른 방식의 접근인데, 이게 2학기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 회계년도가 끝나고 결산 후에 발생하는 재계 잉여금이 가령 전체 등록금의 한 5% 이상 된다 하면 당해 회계연도 재학생들에게 환불해주는 이런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없겠는가. 이런 등등의 노력을 대학이 최대한 해서 해결할 수 없을 때 정부가 그 이후에 지원책을 고려하되, 다만 이것을 등록금 반환 문제로 풀기보다는 장학금 지원 문제로 푸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갖고 있어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교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놔두고 일자리 문제, 디지털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과기부에서 제기되는 디지털 일자리는 대략 보면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얘기되는 그런 일자리로 보여지고요. 행안부와 관련된 데이터 일자리는 지금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단순 알바 이런 식으로까지 폄하될 수 있는 소지가 일부 있는 이런 일자리로 보여지는데, 적어도 지금 디지털 관련한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앞으로 디지털 관련한 게 새로이 만들어지는
예, 의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국판 뉴딜을 하면서 일단 지난번에 76조를 투입해서 55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면서 55만 개 일자리 때문에 의원님 같은 지적의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데이터를 예를 들면 저희가 데이터를 갖다가 150종의 데이터를 전부 일일이 분석, 가공하는 데 들어가는 일자리, 이거는 단기적으로 뭐 6개월이든 1년 반이든 데이터 일자리라고 저희가 표현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만들어졌을 때 민간에 제공이 돼가지고 민간이 이 데이터를 갖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저희는 굉장히 아주 괜찮은 일자리고 장기 지속 가능한 일자리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후자에 관한 숫자는 저희들이 빼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또 함부로 숫자를 만들었다가 괜히 뻥튀기라는 얘기도 듣고 해서 저희가 이 한국판 뉴딜을 하면서 그 한국판 뉴딜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직접 일자리만을 뽑은 게 55만 개고요. 저는 그거보다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더 정부가 타겟을 하는 거는 이와 같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서 민간이 이걸 토대로 해서 이런 인프라를 토대로 해서 민간 투자에 의해서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내는 게 저는 그게 원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도 일자리가 이렇게 저희가 계산이 될 수 있는지는 한번 최대한 정부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잠깐 답변을 좀 드릴까요? 네. 예. 네, 짧게 하시죠. 예, 지금 제안 주셨던 사립대의 경우에 적립금을 활용한다든가 결산 후에 환불하는 방식 등의 제도적인 개선책은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안과 포함해서 그 제도 개선 방안들을 좀 검토하도록 하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 1학기에 그 대학생들의 어려운 이런 고충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 다만 그것이 등록금 환불 방식이 아니라 이제 정부는 대학이 자구책을 어떤 방식으로든 만들고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많은 대학이 뭐 액수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특별 장학금의 방식으로 이제 지급을 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들의 사례들을 좀 공유하면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대학이 1학기 동안 여러 가지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요된 재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일정 부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고자 하고, 어제 상임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이 요청이 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민석 의원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은 강원도 원조갑 출신의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원조갑의 이광재 의원입니다. 저는 국력은 경제력이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오고 기술력은 교육에서 탄생한다. 이번 교육부 장관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대학 원격 교육 지역센터가 622억, 초중고등학교 온라인 교육 인프라 2,367억. 저는 이게 그 인프라는 좋다고 보는데 결국 컨텐츠가 결국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제가 선생님들 이번에 그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온라인 수업을 만드니까 많은 컨텐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들은 만약에 EBS나 KBS나 각종 교육 컨텐츠를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껏 쓸 수 있으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죠? 교육부장님. 예, 물론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국회도서관에 오면 국회도서관에서 오는 거는 그냥 무료로 검색이 되는데 이게 전국에 있는 학교나 선생님이 집에서 다 검색할 수 있으면 국가가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자면 훨씬 교육이 좋겠다고 하는데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좋겠죠? 예, 동의합니다. 문광부 장관, 여기 이제 우리가 문광부 내에서 저작권이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좋은 콘텐츠가 많을 텐데 이게 만약 학교 현장에 저렴하게 공급되면 좋겠죠, 교육부총리. 예, 그렇습니다. 행안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현재 정부기관, 연구기관이 전체 연구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자체 홈페이지만 게시돼 있지 이게 통합 검색이 안 되게 돼 있죠. 예. 전국 지자체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전체 발전 연구원에 있는 것이 자체 홈페이지만 되지 전체 통합 검색이 안 되게 돼 있죠. 예. 총리께 여쭙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 500조를 쓰는 나라인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콘텐츠를 이거를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서 만약 유아 초중고의 대학에 만약에 우리 제공한다면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지식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데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주님께서 한번 전력을 한번 다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유광재 의원님은 항상 발상이 과감하고 다양하신데 오늘도 특별한 제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무튼 참 그 꿈 같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게 현실이 되면 멋진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는데 이제 과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님께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를 알아야 코로나 대책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끝날지도 없습니다. 그걸 알면 뭐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무튼 뭐 금년 중으로는 그래도 비교적 효과가 있는 치료제가 나올 거라고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도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너무 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 바로 그게 끝나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아침에 셀트렌 서정진 회장으로서 오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코로나는 언제 끝날 건가를 예측을 해야만 결국은 대책이 될 텐데 본인이 볼 때는 치료제나 백신은 내년 중반기나 하반이다. 과학은 정치가 아니다. 내년 중반기 하반기에 맞춰야만 우리가 현실적인 정책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우리가 3차, 4차, 5차, 6차 추경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재정만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과제는 2021년 말까지 어떻게 생존할 건가가 하나고 2022년 말까지 어떻게 우리가 신성장 동력을 만들 거냐 이 두 가지가 과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다음 중국을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중국을 보면 저기 이제 7대 신형 인프라라고 저렇게 해놓고요. 특정을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물론 나라 사이즈는 크지만 5G 기지국이 40조, 데이터 센터 20조, 고속철도 93조, 인공지능 20조. 현재 우리가 이 정부가 세우고 있는 이 대책보다는 훨씬 더 과감한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뭔가 우리도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 근데 현재 우리가 재정 규모는 500조고 연간 금융기관에서 돌리는 게 8,000조고 우리나라 금융자산이 1경 8,000조입니다. 그럼 뭔가 우리가 자꾸 이게 재정만으로 이걸 돌려서는 위기를 빠져나가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럼 금융을 대대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일본의 아주 전설적인 카메이 의원이 모라토리움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은 중소기업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이자를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3년간 한시법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무려 437만 건이 당시는 격렬한 논쟁이 있었거든요. 이런 과감한 조치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금융위기를 탈출했는데 우리도 뭔가 이게 만기를 좀 자동 연장해주고 한 번 심사할 때마다 점점 더 조건은 나빠지니까 이 손실 부분은 국가가 보존하는 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경제부총리하고 금융위원회가 사실은 협의는 하지만 이건 총리님께서 한번 깊이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뭐 재정은 마중물력 할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일이고요. 그래서 금융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일자리를 유지하는 거나 기업이 흑자 도산하지 않게 하는 데는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는 우리도 뭐 금융위원회와 이 금융기관들이 협업을 해서 과감하게 만기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악화시키지 않고 유예하는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필요하면 그런 조치를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마 실태 점검을 한번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실태 점검을 해주시고요. 어차피 이게 좀 있으면 이제 무급휴직 사태가 생길 거 해고를 안 하면 무급휴직 사태를 가게 될 텐데 그럼 여기다 우리가 보조금을 줄 거냐 아니면은 차라리 법인세를 인하하는 거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거하고 연동하는 뭔가 발상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한번 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머지 시간이 이제 하나만 더 주겠습니다. 저희가 자문을 구해보니까 작년에 해외 투자가 78조고 국내 투자가 28조였다. 그리고 지난 2007년 이래로 주식시장은 2000%